월드컵에서 탈락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린 글은 전술 분석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나온 말은 사과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뛰었지만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수들에게 지나친 비난보다 따뜻한 격려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보입니다. 왜 패배한 선수는 경기 내용을 설명하기도 전에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왜 하나의 경기 결과가 실력에 대한 평가를 넘어 사람의 태도와 인격을 심판하는 문제로 번질까요? 오늘은 축구장에서 시작된 이 질문을 학교와 회사, 그리고 온라인 공간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우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 공개 자료와 보도를 종합해 제작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 사람이 원래 공격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한국 사회를 하나의 단어로 묶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성과에 대한 높은 기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비난과 모욕으로 바뀌는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를 2대1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멕시코전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에서 연달아 패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0대1로 졌습니다. 한국은 승점 3점을 얻었지만 결국 32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비판도 거셌습니다. 감독의 선수 기용과 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당연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은 공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판은 종종 경기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손흥민 선수는 장문의 글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밝히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는 비난보다 응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부탁이 필요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대회 도중에는 더 불편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표팀 훈련장에서 일부 국내 취재진의 마이크가 켜진 채로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그 대화에는 손흥민 선수의 훈련 모습과 변격 특례를 조롱하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선수단은 이후 국내 언론과의 접촉을 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화가 났느냐가 아닙니다. 비판과 조롱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졌느냐는 점입니다. 이 장면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끝난 뒤 귀국한 대표팀을 향해 일부 팬이 엿을 던졌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한국이 세계 챔피언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자 귀국 행사에서 일부 팬이 선수들을 향해 달걀을 던졌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전체 팬 가운데 극히 일부였습니다. 수많은 팬은 끝까지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행동이라도 선수 바로 앞에서 벌어지면 강한 상징으로 남습니다. 패배에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전술과 준비 과정을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던지고 사람을 모욕하는 순간 목적은 개선이 아니라 굴욕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대가 단순한 기대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나 유명인은 어느 순간 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상징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서 대리만족을 얻습니다. 힘든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자부심도 느낍니다. 문제는 성공을 함께 나눈 만큼 실패도 개인적인 상처처럼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경기 평가는 감정의 청구소로 바뀝니다. 선수는 공을 찬 사람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대신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선수는 국가의 자존심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닙니다. 잘할 때는 영웅으로 올려놓고 한 번 실패했다고 배신자로 밀어내는 것은 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일상 곳곳에 점수판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학교에는 등수와 입시 결과가 있습니다. 회사에는 실적과 인사평가가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조회수와 좋아요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에는 승패와 순위가 있습니다. 숫자는 편리합니다. 복잡한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사람 전체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적이 낮으면 노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취업이 늦어지면 준비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경기에서 지면 정신력이 약한 선수로 보입니다.
결과 하나가 곧 인격에 대한 판결문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을 보겠습니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5.7%였습니다. 학생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학교 밖 보충 교육에 참여한 셈입니다. 주당 평균 참여 시간은 7.1시간이었습니다. 전체 사교육비는 27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학생 1명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5만 8천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보면 월 평균 6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학원비가 비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명이 쓰는 비용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경쟁에서 잠시 빠져나온 가정이 있는 반면 남아있는 가정은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아이가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문화 자체가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은 분명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25세에서 34세 인구 가운데 70%가 고등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학생들의 수학과 읽기, 과학 성취도도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성과와 비용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쟁은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삶의 기본 언어가 되면 친구는 동료이기 전에 비교 대상이 됩니다. 실수는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뒤처졌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패를 견디는 연습보다 실패를 숨기는 연습을 먼저 하게 만들 위험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점수판이 사라질까요? 이름만 바뀔 뿐입니다. 회사에서는 그것이 실적표와 인사평가표가 됩니다. 한국에는 갑질이라는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그 힘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는 것 자체는 갑질이 아닙니다. 실수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강요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법이 생겼다는 것은 사회가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법 한 줄이 회식 자리의 분위기와 조직의 권력 관계를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못합니다. 2024년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강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0.5%가 최근 1년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정부의 전수조사가 아니라 민간단체가 의뢰한 설문 결과입니다. 따라서 모든 직장을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도가 생긴 뒤에도 현장에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신호로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조가 보입니다. 위에서 받은 압박은 아래로 전달되기 쉽습니다. 실적이 쫓기는 관리자가 팀원을 몰아붙입니다. 팀원은 더 약한 계약직이나 신입 직원에게 날카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은 위로 올라가기 어렵고 감정은 아래로 내려가기 쉬운 조직이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 압박이 더 빠르게 증폭됩니다. 한국에서는 악성 댓글을 줄여서 악플이라고 부릅니다. 악플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표현이 거칠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째, 사람을 아주 짧은 장면으로 압축합니다. 수년 동안 쌓아온 경력도 10초짜리 실수 영상 하나에 가려집니다. 둘째, 공격을 정의감으로 포장하기 쉽습니다. 나는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선을 넘기가 쉬워집니다. 셋째, 기록이 오래 남습니다. 당사자가 사과하고 책임을 져도 과거의 장면은 검색 결과와 추천 영상 속에서 계속 돌아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비판은 끝나는 시점을 잃습니다. 처벌이 끝나도 온라인 재판은 계속됩니다. 사실 확인이 끝나기 전부터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까지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 사람이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나만이 아닙니다.
잘못에 비례한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비판에는 종료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뒤에는 다시 살아갈 길도 남겨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마음 건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주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어떤 한 가지 문화나 사건이 극단적인 선택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 건강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 질병, 가족 관계, 주거 문제, 일자리 불안처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2명이었습니다. OECD 평균은 10.7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치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 숫자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힘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혼자 버티도록 만드는 분위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경고는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며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한국에서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을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면 즉시 112번이나 119번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조건 부드럽게 말하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대표팀과 협회처럼 공적 책임이 있는 조직은 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감독 선임 과정이 공정했는지, 선수 기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준비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묻는 것은 정당합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막으면 같은 실패가 반복됩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비판과 침묵이 아닙니다. 비판과 굴욕입니다. 건강한 비판은 어떤 결정이 잘못됐는지 묻습니다. 굴욕은 어떤 사람을 망신 줄지 찾습니다. 건강한 비판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굴욕은 별명과 조롱으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건강한 비판은 대안을 요구합니다. 굴욕은 다시 일어설 기회 자체를 빼앗으려 합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면 말의 온도를 낮추면서도 책임의 기준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변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고 고용노동부는 판단과 대응을 돕는 지침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위태로운 사람이 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 전화도 109번으로 통합됐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과도한 사교육 부담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서로를 보호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을 오직 경쟁과 악플의 나라로만 설명하면 또 다른 왜곡이 됩니다. OECD 조사에서는 2022년과 2023년에 한국인의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살인 발생률도 OECD 회원국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위기 때마다 자원봉사와 기부, 공동체의 연대가 빠르게 모이는 모습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한 사회 안에는 경쟁과 연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을 대하는 규칙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희의 해석입니다.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는 목표가 높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높은 목표는 산업을 성장시키고 뛰어난 선수와 예술가, 기술자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사람의 존엄까지 함께 깎아내리는 방식입니다. 학교 등수와 취업 경쟁률, 회사 실적과 영상 조회수, 리그 순위까지 모든 공간이 점수판으로 바뀌면 우리는 사람을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할 기회를 얻기 전에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사과문이 남긴 가장 큰 질문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수는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독과 협회도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묻는 것과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보다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시도할 자리를 남겨주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회가 오래 강한 사회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경기에서 대표팀이 패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묻는 편인가요? 누가 잘못했는지부터 찾으시나요? 아니면 무엇이 잘못됐고 다음에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부터 생각하시나요? 두 질문의 차이가 우리가 만들 다음 문화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여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